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 분단이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한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서 푸틴은 권좌에 머물 수 없다고 마무리한 뒤 미국은 정권 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토 동맹국 리더들은 푸틴을 의식해 바이든 말에 거리를 두지만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은 확실한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양보할 뜻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은 이번 전쟁의 핵심과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은 미국 경제가 나빠져도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소득세 적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94회 오스카 시상식은 영화 코다와 애플 TV 드라마, 배우 윌 스미스가 키워드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지난해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영화 코다로 남자 조연상을 받은 청각장애인 배우를 수화로 호명하고 수상자는 아버지에 대한 소감을 수화로 말한 순간입니다. 코비드-19는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부스터샷을 못 맞는 사람에 대한 조치와 치료약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대단한 그 소설과 또 역사적으로 그 대단한 스포츠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스포츠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말에요. 극도의 긴장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스포츠, 특히 이제 개인기에 있어서의 스포츠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아슬아슬하고 더 긴장이 있지만 극도의 긴장이지만 내가 지켜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안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뭐 일종의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간이 어떤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또 소설이라고 보면은 그 소설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그릇 같은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면에서 너무나 그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로서도 그렇고 또 뉴스를 접하는 여러분들로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아픔, 뭐 부담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의 의무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고 저는 또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24시간 뭐 일주일에 7일을 계속 그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는 더 정확하게 또 더 깊게 파악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아주 제가 우크라이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그 북쪽에서 그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주말에 그 러시아가 우리의 원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아니었다. 원래 그 분리주의자들 이곳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현실 파악이 됐는가 보다. 우크라이나를 전체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국가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 국가정보국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 한국처럼 한국의 남북한처럼 분단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먹어치울 수 없다는 걸 알고 한반도 시나리오로 향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점령된 영토 그리고 점령되지 않은 영토를 분리를 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단일 국가로 시도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을 만들겠다. 남북으로.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의 정보국장의 얘기였는데 사실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 내용은 한 열흘 아니면 2주일 전쯤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런 얘기 그리고 노스코리아와 같은 그 같은 행위를 하는 그 푸틴
이라는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주목이 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분쯤 있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대처도 하고 있는 나토 그 소속 국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겁쟁이 그룹, 비겁한 그룹, 실용주의 그룹 뭐 이런 형태로요. 그런 것을 전해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폴란드를 방문을 하면서 금요일까지군요. 사흘 동안 유럽을 방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물론 폴란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 마리우폴 지역에서 온 어린이도 껴안고 이런 것도 보여줬는데 난민들도 만났는데 결정적인 것은 깜깜한 밤에 폴란드의 왕궁에서 야외에 그 연단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굉장히 격정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왜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지 되는가. 그런데 맨 마지막에 푸틴은 그 권좌에 있을 수 없다. cannot remain in power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석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공화당 상원 의원이 누군가가 그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을 제거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것은 곧 힘이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한 나라의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애드립이었다고 저는 원고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27분 정도 되는 연설 가운데서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푸틴을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도 하지 않고 this man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죠. cannot remain in power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건 원래 써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또 폴란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바로 폴란드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5발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애드립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백악관에서는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웃 나라들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공화당 의원의 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화당의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그 라포트먼 의원이 말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워풀했다. 그러면서도 이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용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봐라. 미국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한다고 남의 나라에 이런 그 양쪽의 의견이 있고 나토 국가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과 요즘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좀 친했습니다. 서로의 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어울리고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그 중재 역할을 한다면서 자주 몇 번 만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데 그런 말은 나 같으면 안 쓸 것이다.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푸틴과 이 목적 자체가 전쟁을 스탑하는 것이지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도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총리가 말한 건 아니고 한 그 장관이 러시아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바이든 말이 맞다. 빅터 유스텐코 이 사람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젤렌스키 그 전에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러시아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바이든의 푸틴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없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캔낫이라고 썼지만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오래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도
불탔습니다. 불태웠습니다. 하루키우에서. 그러나 수도 키브 주변에서는 지금 일부 병력을 원래 있었던 벨라루스 쪽으로 그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으로 재편성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 평화 협상을 맺을 수 있다면 중립국으로 가는 것도 그 평화 협상에 논의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다시 평화 협상이 시작이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자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터키가 또 중재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중심적인 부분만 전해드리겠고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터뷰하러 가는 길 평소에는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시간이 걸렸고 다 신원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따로 전했는데 핵심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에게 이겨야지 되는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고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야말로 국민이 리더다 하면서 본인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국민의 종, servant of people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코미디 본인이 출연했었던 그것만큼 국민의 그 시종이 되고 있다 현실에서. 그리고 맨 앞에 이 이코노미스트의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하는 그 내내 보면은 정말 진정성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사령관들의 비인간성을 많이 지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인간성이라는 게 같이 침략을 해서 전투를 하는 부하들이 숨졌는데도 시신을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그 우크라이나 도시에서는 그 시신이 아무데나 버려져 있으니까 매장은커녕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대단하다. 마리우폴을 떠날 수 있는데 군인들이 떠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마리우폴이라는 지금 80% 이상이 파괴된 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같이 전투를 치른 전우가 전투를 치르다가 다쳤는데 그 다친 전우를 돌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다치지 않고 피신하지 않았거나 피신하지 못한 시민들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전쟁 안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러시아의 사령관들과 우크라이나 군인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기자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모국어가 다 러시안이지만 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삶은 아주 싸구려고 취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설 자리도 없고 이건 이제 젤렌스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한 그 주권 국가가 푸틴의 마음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것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푸틴이 지난 30년 동안 벙커에서 살았던 것 같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힘은 폭력, 피를 보고 비위가 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푸틴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 군대가 2024년 돈바스 지역을 가져가고 점령할 때 막 정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적인 게 약점이라면 푸틴에게는 젤렌스키에는 그 인간적인 게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우크라이나 기가 나부낀다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보통 사람들이 맨손으로 탱크를 막고 이 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것을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땅, 우리의 조국, 우리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신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서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러시아의 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구가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니까 상황 봐가면서 몇 주일 전에 어떤 무기 보내줄게 하는데 그것으로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탱크로 길을 점령하고 있는데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탱크 트래픽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도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토의 국가들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 그 국가의 성격을 이번 전쟁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5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쟁이 오래가도 상관하지 않는 나토 멤버 국가. 이 국가들은 어차피 오래가면 러시아도 지칠 테니까.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숨져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숨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그룹이고, 두 번째는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그룹. 이 그룹들은 러시아 마켓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교류해야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룹이고, 세 번째는 러시아에 나치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원하는 그룹. 네 번째는 작지만 진보적인 국가들, 전쟁이 빨리 끝나서 사람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들, 조금이라도 덜 다쳤으면 좋겠다 하는. 다섯 번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국가들, 어떤 방법으로든 평화를 원하는 특히 러시아 연방 국가들, 이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는 고맙다고 했고, 미국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정치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주고 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독일은 마지 못해서 이제 노드 스트림 2 같은 것도 일단 중지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도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돕기는 돕는데 어디까지 돕고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 손을 떼는 타입.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가장 말하자면 비난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탱크를 안 주는데 긴 말할 것 없다. 이유는 푸틴이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에는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국영은행 같은 경우가 유럽과 그 오일 제재를 지금 하지 못했잖아요. 오일 관련 그런 그 결제 수단을 국영은행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스위프트 코드 같은 거 국제 달러 시스템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은 러시아가 지금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잠시 멈추고 나서 승리라는 것은 이번에 다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서 푸틴의 승리는 우크라이나를 많이 파괴하고 사람을 숨지고 자유를 뺏는 것이지만 그게 종교적이든 이데올로기 바탕이든 이 젤렌스키로서의 승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결국 땅은 영토 아니냐. 랜드는 랜드, 테리토리 아니냐. 금이 그어지는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다.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좋지만 어쩌면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겨서 우크라이나에 다시 생명이 전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다시 전쟁이 시작된 그날 푸틴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젤렌스키는 분명히 아이들 2명과 와이프와 집에 있었고 폭탄 터지는 거 들었고 그 이후에 요새라고 불리는 곳에서 모래도 쌓고 모래주머니도 쌓고 탱크로도 딱 보호해주는 그런 곳에서 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용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젤렌스키 자신은 나는 용감한 게 아니다. 할 일을 한 것이고 용감하려고 척 프리텐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예상하지 못한 전쟁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고 나는 영웅도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니까 국민들이 나를 믿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다. 말하자면 연기자지만 저도 처음에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죠라고 했지만 연기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 시간 속에서. 해서 푸틴의 세계에서는 정직함은 약한 것으로 보지만
그래서 푸틴의 힘은 비밀, 기만에 기인하고 신비스러운, 뭐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 숭배이지만 이 사람은 젤렌스키는 요새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의 강함은 솔직한 것, 그리고 굉장히 그 개방적이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전투 자체는 그 군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벙커에서 요새에서 다른 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방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그 능력이 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능력 아니냐?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소설가면서 이 사람 뭐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바실리 그로스만의 소설 중에서 한마디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운명이라는, 영어로는 그 Life and F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관한 책인데, 인간 역사는 선이 악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다. 인간 역사는 대악마가 작은 그 인간의 선함을 부수려고 하는 전투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적이라면 그 악은 절대로 인간을, 선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제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94회였었죠. 그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시상식은 이게 꼭 영화만의 잔치가 아니고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이라든가 뭐 영화 자체에도 그렇고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의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반영됩니다. 최근에는 정치도 많이 반영되고요. 뭐 어제도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매년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영화가 아닌 영화 외적으로도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선 어제의 굉장히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영화적으로 중요한 것, 그런데 영화적으로 중요한 것이 또 다른 그 흐름,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서요. 애플 그 플러스 드라마 같은 것, 넷플릭스와 비교해서, 그리고는 또 여자들이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어떤 추세,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그 감동적인 어떤 장면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거기에 윤여정 씨가 또 들어가요. 그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장면은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가 크리스 락이, 그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어제 깜짝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 농담을 하면서 윌 스미스의 그 와이프에 대해서 뭐 헤어가 그 빠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그 전에 나왔던 영화를 이렇게 그 빗대서 농담을 했거든요. 그 G.I. 제인에 나오는 것처럼 헤어가 보인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자 처음엔 웃었어요. 윌 스미스도 웃고 하다가 갑자기 시상식 위로 올라가서 한 방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라이브로 중계됐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고장난 줄 알았죠. 미국에서 본 사람들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저는 그 일본에서 일본말로 번역하는 것을 들었고 호주에서도 그대로 방영됐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아니라 윌 스미스가 그 입에서 내 와이프 이름을 올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윌 스미스를 쉽게 욕하기 쉬웠는데, 그런데 윌 스미스의 아내가 지난해에, 유명한 사람이죠, 아내도 지난해에 탈모증이 있다고 그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탈모증, 여자 배우에게 탈모증, 이런 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윌 스미스가 한 30분쯤 뒤에 영화로 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킹 리처드로 주연상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 얘기가, 이 영화가 이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의 아버지, 어떻게 그 딸들을 그 테니스 그 최강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카데미 동료와 다른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크리스 락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삶을 모방한다. 내가 미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서 오스카가 나를 다시 초대하기 바란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윌 스미스를 비난을 했고 그러나 크리스 락이 뭐 이렇게 경찰 리포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티파니 헤디이시라는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사람에게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윌 스미스의 그 행동을 안다. 블랙 남자가 자신의 와이프를 블랙이에요 역시 보호하려고 할 때 그것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의 보좌진은 여기서 비디오로 한마디 하기를 굉장히 원했지만 너무나 정치화된다 하는 것을 피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영화도 러시아 시장을 봐야지 됩니다. 러시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제작자나 영화 배우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젤렌스키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오스카 측에서는 세 개의 이 무슨 뭐 네모 박스로 우크라이나에서 힘든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거긴 러시아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고 침공이라는 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했고 두 번이나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션 펜은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보이콧해야지 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여우 조연상을 받은 아리아나 드보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꼭 뭐 같은 성에 대해서만 사랑을 느끼지 않아 레즈비언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 퀴어라고 또 다른 단어를 그것보다 더 넓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픈리 라티나 중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난 사람이고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62년 전에 그 리타 모레노라는 라티나가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감독상은 넷플릭스에서 최다 후보 12개가 후보에 올라서 딱 하나만 받았어요. 감독상 하나. 이 넷플릭스의 The Power of the Dog이 웨스턴 무비가 작품상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감독상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세 번째 제인 캠피언이라는 여성이고 12개월 만에 지난번에 그 노매들랜드에서 이 클로이 자오가 첫 번째 유색 인종이고 또 여성으로서 두 번째 받았고 2010년도에 하드라커의 그 전쟁에서 지뢰 제거하는 그 캐틀린 비글로우가 처음 받고 지금 세 번째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주목받고요. 30년 전에 피아노라는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로 후보에 올라갔지만 그 해에는 쉰들러스 리스트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받았죠. 그런데 어제 정말 묘한 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고 같은 그 후보에 올라갔는데 30년 뒤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 이 여성 감독이 받은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제인 캠피언님. 그리고 이제 최우수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Power of the Dog을 12개 후보에 올렸지만 애플 플러스 그 드라마는 넷플릭스보다 훨씬 늦게 출발을 했고 코다라는 작품은 3개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품상도 받고 남자 조연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 코다라는 그 영화는 사실은 그 프랑스 굉장히 그 코믹하게 했었던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부모는 청각장애인인데 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이 가족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그 노래에 대한 그 열정과 꿈이 있고 그런 그 스토리인데 이 작품이 돈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2,500만 달러 그리고 아직 애플 플러스에 제가 찾아보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없고 극장도 별로 그 많은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았고 그런데 넷플릭스를 제치고 애플 그 플러스 그 드라마가
먼저 받은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깔아놓은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언젠간 넷플릭스도 받았겠죠. 넷플릭스가 2019년도에 로마라는 아주 긴 그 영화로 사람들이 다 그 영화 받는다 했을 때 못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카데미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원래 그 영화 큰 제작사가 아니라 그런 곳에 상을 주기를 원치 않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해에 그 상을 받은 그린북이라는 그 영화가 훨씬 좋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작을 한 이 영화가 받았다.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윤여정 씨가 그 우선 등장할 때부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이나 다른 쪽에서 미국이나 서구의 여성들이 너무 옷을 많이 벗고 다니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벗을 필요가 있는가? 영화 배우들이 정말 가슴 반쪽을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어제도. 그런데 그 윤여정 씨가 아주 그 검은색 단정한 그런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이 코다이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은 트로이 코처라는 53세 정말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연기를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서 조연상을 받았는데 호명하면서 수화를 배워서 윤여정 씨가 이제 수화로 그 사람을 그 부르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수상자가 나와서 트로이 코처가 나와서 역시 그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더 이상 수화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빠, 데드라고 53세가 됐는데도 아버지에게 데드, 아빠에게 전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하면서 아빠 언제나 사랑해요. 아빠가 저의 영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이 같이 연기를 했던 엄마 역할을 한 여배우는 전에 다른 역할로 아역 때부터 아역 배우로 시작했는데 다른 역할로 여우 조연상을 최초의 청각 장애인으로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초의 남자 이 청각 장애인 그리고 최초의 남자 청각 장애인 조연상 수상자가 됐는데 그 장면을 저도 그렇게 봤고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윤여정 씨는 그 푸른색 요즘 많이 다는 파란색 핀을 그 검은색 드레스에 달고 왔고요. 그래서 그 장면과 이제 이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을 그냥 한 방 때린 그 장면이 94회 아카데미에서 가장 기억될 장면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되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전해드려야지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줄여나갈 때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드렸어야지 되는데 윤여정 씨가 왜 이 코다의 남자 배우를 소개를 했는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 미나리로 여자 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메릴랜드와 조지아, 커네디컷 등이 개솔린 세금 부과를 중단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주들도 조금 따라간다 하는 얘기 들리고 있고요.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를 할 텐데 내년도 예산안에 억만장자에게 최저소득세를 20%로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팍스뉴스가 이제 미리 이것을 입수를 해서 보도하는데 내용 보니까 똑같았어요. 억만장자가 평균 사람들보다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소득세 뭐 이런 그 주식 투자하고 번 돈은 팔기 전까지는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것저것으로 돌려서 세금 안 내고 하니까 보통 결혼한 커플이 2022년도에 두 사람이 합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연수입이 64만 7,850달러 이상이었으면 세금을 37%를 냈는데 이렇게 억만장자들은 세금이 뭐 20%도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으로 20% 이상을 내고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20%까지는 내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의회에서 반영이 되고 하면은 20%까지 내겠죠. 적어도 알아서 맞추겠죠. 그런데 이게요.
억만장자에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내는 것만큼은 내게 한다 하면은 유권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정치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공화당. 백악관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100억, 1000억, 3,600억 달러 세금 수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약간의 그 모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은 여론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주 모든 면에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논리가 100% 확립됐거나 이렇진 않으니까 기분이 많이 좌우하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지원도 당연히 해야지 되고, 미국 경제에 해가 돼도 러시아에 제재를 더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요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무기 사용에 대해서 나오고, 68%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괜찮은데, 그런데 약하다. 더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56%였고요. 심지어 55%는 거의 비슷하죠. 최대의 제재를 해야지 된다.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도 이제 이게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82%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그 차원의 지원을 지지하고, 67%는 미국이 난민 받아야지 된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10만 명은 받는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65%가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경제에 해가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더 제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모순이 있는 얘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새롭게 더 낮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아침 발표된 AP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주말에 M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같은 여론조사에서 한 결과 최저인 40%가 나왔고, 63%가 경제 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51%는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하고, 그러므로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또 51%가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해서 여론조사는 항상 정치인들도 좀 섞어서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47%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71%는 러시아가 세계 어느 나라에 쓰던 뭐 어디에 쓰던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코비드-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질병통제국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그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 것이다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야지 될 그런 부분은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한 것인데, 당연히 이제 그 부스터샷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더 많은 그 부스터샷.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부스터샷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맞지 못하시는 분들은 짜증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암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를 이식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면역성이 굉장히 약하고 아무튼 그 면역성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 효력이 맞아도 효력이 아주 약하신 이런 분들에게는 정부 기금으로 이브쉴드라는 에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몇 개월 정도 그 보호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놨는데, 주문해 놓은 것의 80%가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 있거나 제약회사나 병원에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에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몇 개월 이렇게 예방을 해준다는 백신처럼 이걸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의사도 처음이기 때문에 권해야 되나 말아야지 되나 그리고 어떤 병원은 아끼느라고 이거 정말로 줘야지 될 사람한테 줘야지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자면 이게 그 권고가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병원과 의사, 환자 그룹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감염되고 나서의 그 치료입니다. 팩슬로비드가 아주 심하게 아픈 것은 막는다고 하잖아요. 감염 증상을 딱 그 느끼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그 치료제를 쓰면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감염이 됐다 하면은 빨리 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물론 이 치료제는 좀 위험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께 허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 약 치료약 자체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이 치료약 처방전을 의사 선생님들이 써줘서 맞게 되면은 그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못 쓸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같은 감염되고 나서 직후에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여전히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다 벗게 됐지만 병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리고 누군가가 본인도 코비드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줄 것 그리고 특히 몸이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질 좋은 마스크를 쓰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지 될 그럴 시점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이 남자는 그 권좌에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한 게 정권 교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서방 세계는 자유냐 자유무역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무역해서 이득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간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크림반도 점령하고 나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꼭 정치에만 적용이 됩니까? 외교에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